서울 강남구 밤 11시 47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져 있었다. 밤 공기는 축축하고 바람은 서늘했다. 도로 위로 차 한 대가 요동치며 급정거하더니 핸들을 꺾지 못한 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몇 초간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고 차량은 은색 외제 세단이었다. 운전석 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강재현,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으로는 강민준. MK그룹의 대표이사, 부동산 개발업계의 샛별, 30대 초반의 억대 자산가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다. 언론은 그를 천재 CEO라 불렀지만 그 밤 그의 얼굴은 허물어진 건축물처럼 붕괴된 인생의 조각을 담고 있었다. 한 택시 기사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차를 세워 뛰어나왔다.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기사 아저씨는 문을 억지로 열고 남자를 끌어냈다. 유리 조각이 팔을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는 바로 119에 신고했다. 한강로 근처에서 차량 충돌 사고요. 남성 1명 의식 없음. 출혈 심각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남자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또 한 번 회전을 시작했다. 하늘대학교 병원 응급실, 밤 12시 25분. 윤서연은 오늘도 야간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누구보다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날카롭지만 깊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의사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한때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 결혼이 한 남자의 말 한마디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나는 아이 없는 결혼은 상상할 수 없어. 그 말 한 줄에 서연은 조용히 도장을 찍고 혼자 병원으로 돌아와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철저히 지웠고 일만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교수님, 중증 외상 환자 들어옵니다. 남성, 30대 초반. 차량 충돌 사고, 흉부 및 복부 손상 의심. 쇼크 상태입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장갑을 끼고 들것으로 다가갔다. 의식은 없고 맥박은 미약했다. 출혈도 심각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진료 기록지를 확인했다. 환자 이름은 강재현, 33세.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가슴 어딘가가 뻐근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다친 얼굴 사이로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그는 민준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윤 선생님, 바로 CT실로 이동합시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모든 감정을 내려두고 그녀는 의료진의 리더로서 응급수술을 준비했다. 그녀는 알아챘다. 이 순간 그녀가 지닌 의사의 윤리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수술실 안, 새벽 1시 10분. 서연은 메스를 들고 그의 복부를 절개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그녀는 집중했다. 수술 부위는 복잡했고 심장이 급격히 약해졌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심전도 파형이 점점 평평해졌다. 에피네프린 주사 준비. 제세동기 가져와요.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그녀는 전류 패드를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하나, 둘, 셋. 충격. 그의 몸이 움찔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후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그녀는 그를 단지 환자 한 명으로 보지 않았다. 그가 과거에 준 상처도, 이별도, 원망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생명 하나를 살리겠다는 의지뿐이었다. 수술이 끝난 새벽 3시.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수술복을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그녀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정말, 왜 하필 나야?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운명이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끝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직 덜 넘겨졌던 것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밤 이후로 그녀와 그 남자는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될 운명이란 것이었다. 새벽 5시 20분. 중환자실에는 기계음과 미세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윤서연은 아직 병원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피곤이 온몸을 짓누르는데 정신만큼은 너무도 맑았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생명을 살렸다. 단순한 환자가 아닌 과거를 함께했던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이제 강재현이었지만 서연의 기억 속에 그는 여전히 강민준이었다. 기억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의대 마지막 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부였다. 민준은 사업 아이템을 들고 벤처에 뛰어들었고 그녀는 새벽마다 병원과 도서관을 오갔다. 힘들었지만 그때의 사랑은 무엇보다 따뜻하고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건 한순간이었다. 그녀의 한쪽 난관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은 날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얼굴에 감춰지지 않는 실망감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삶이 두려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서연은 말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떠나 새로운 병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사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연애도 하지 않았고 주말도 병동에서 보냈다. 그녀에게 삶은 환자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생사의 기로에 선 모습으로. 서연 선생님. 뒤에서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봤다.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미약하지만 이름도 말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에 누운 강재현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은 차트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다. 윤서연. 그녀는 손에 든 차트를 놓칠 뻔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너무 이상한 꿈을 꿨나 했어요. 설마 당신이 날 수술할 줄은. 운이 좋았네요. 병원 위치가 가까워서. 그녀는 냉정한 말투로 답했다. 감정을 드러낼 틈을 주지 않으려는 방어적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살려줘서 고마워.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답했다. 당신이 제 환자가 아니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다시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안함, 후회, 옛 추억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 MK그룹의 수석비서 백지우가 병원장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재현의 상태를 물은 후 은밀히 말문을 열었다. 병원 측에서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의 개인사가 노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의료진도 이미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기긴 어렵습니다. 백지우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병실 앞으로 걸어가던 윤서연을 발견하고 먼저 다가갔다. 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카페 한쪽,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회장님께서, 아니, 민준 씨께서 당신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바보였어요.
다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죠. 서연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백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가 바뀌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커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미세하게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강재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매일 회진을 돌며 그를 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느 날 그녀가 약을 전달하고 돌아서려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그날 내가 한 말 후회해. 그녀는 멈춰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심장이 울렸다. 난 겁이 났어. 그게 핑계가 되진 않겠지만 난 너무 어리석었어.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아직 그녀는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당신이 바뀌었다는 걸 지켜볼게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폐부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은 무심하게 밝았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살며시 병실을 비추며 강재현의 눈꺼풀을 간지렸다. 그는 느리게 눈을 떴다. 어깨와 가슴에는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밤새 어지럽던 머리는 조금 맑아진 느낌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간호사조. 그는 작게 웃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멀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이 열리자 윤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정했다. 강재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작은 병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차트를 보며 물었다. 한결 낫네요.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속엔 여러 층의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맥박을 재고 약을 정리한 뒤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를 붙잡았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정원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한동안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바람이 살랑이며 초록 나뭇잎을 흔들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연아, 그때 널 떠났을 때 난 정말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업이 커지고 사람들이 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난 내가 강해졌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그건 그냥 두려움을 감추려는 가면이었지. 내가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도망쳤어. 너무 미안했어.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눈을 감고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긴 밤을 울며 지새운 날들, 홀로 병원 복도에 앉아 스스로를 원망하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도망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단지 그때 넌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사랑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겠지.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다. 나는 사랑했어. 지금도.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금도 너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실감하게 돼.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 없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래도 수술실에서 널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 내가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며칠 후
병실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재현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선택한 그는 매 걸음마다 자신이 과거의 그림자를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하려는 의지는 진심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백지우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서연을 로비에서 기다렸다. 윤 선생님, 회장님께서 당신과 따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세요. 부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지금 아니면 말 못할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옥상. 밤 공기가 차갑게 감돌았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재현은 목도리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당황한 듯 그를 바라봤다. 지금 그 말 너무 성급한 거 아냐? 나도 알아. 이기적인 말이란 것도.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떠올라. 내가 널 얼마나 바보처럼 잃었는지 실감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다. 재현 씨, 난 아직 두려워. 난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그게 당신에게 또 상처가 될까 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떤 결과가 와도 이제 너를 두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이가 있든 없든 너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고 싶어.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순간 옥상 위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예전의 차가운 야망 대신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가능성을 품은 고개 끄덕임이었다. 밤늦게 병원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별 하나가 은은히 빛났다. 그녀는 생각했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새로운 감정을 덧칠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진료복을 입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믿어보자. 서울 한강대학교 병원, 오후 3시. 병동복도는 비교적 조용했다. 바쁜 진료 시간이 끝나고 잠시의 정적이 감돌았다. 윤서연은 수술복을 갈아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마음이 뒤숭숭했다. 강재현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은 뭉클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다. 용서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 삶을 흔들고 있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강재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커피까지 사오시네요. 나중에 차라도 한 잔 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당신의 회복이 내 보상이에요. 그는 장난처럼 어깨를 으쓱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오늘은 나갈 수 있어요. 담당 주치의가 허락했어요. 집에서 재활도 병행할 수 있대요. 그래요. 하지만 정기검진은 꼭 지켜야 해요. 그녀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디스차워지 이후에도 연락해도 될까요? 서연은 차트를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 씨, 우리 관계는 아직 환자와 의사예요. 그 이상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다. 그녀의 냉정한 말투 속에서 약간의 여백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
며칠 후 병원 로비. 강재현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건물을 나섰다.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자 비서 백지우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언론 보도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회장님의 사고와 병원 입원 사실은 일부 언론에 포착됐지만 개인사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진짜로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그의 첫 번째 행보는 MK그룹 이사회였다. 예전 같으면 자신감에 찬 연설을 했겠지만 이날 그는 차분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건강을 되찾은 후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됐다는 말로 정중히 상황을 설명했고, 임직원들에게는 가치 있는 기업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이후 재현은 병원 근처로 자주 나타났다. 정식으로 진료를 받는 척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윤서현. 그녀 역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어느 순간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병실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백지우와 마주쳤다. 서연 선생님, 실례지만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요즘 아주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엔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전부 선생님 때문이에요. 서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의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바뀐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생각한 이유보다 마음이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 기숙사에서 홀로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펜을 집어들고 오랜만에 일기를 써내려갔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면 같은 상처를 또 받을까 두렵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나는 아직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꽃다발도 화려한 제스처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잠깐만 시간 괜찮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앉을 자리를 찾은 후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과거에 난 내 앞에서 비겁했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싶어. 내가 나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널 기다릴 거야.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 후회는 줄어들겠지. 그리고 내 마음도 천천히라도 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럼 한번 걸어봐요. 다시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이 그에겐 하나의 약속이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약속. 그리고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시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나날.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마침내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햇살은 따사롭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윤서연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강재영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떨림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전 그와 다시 걷기로 한 약속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위로가 되는 변화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점심시간이면 가끔 도착하는 커피 한 잔, 그리고 퇴근 후 함께 걸으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윤 선생님, 요즘 강 회장님이랑 자주 보이시던데요? 혹시 다시 만나시는 건가요? 그 사람, 과거에 선생님 힘들게 했잖아요. 조심하세요. 동료들의 속삭임은 복도,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어느 공간에서도 들려왔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속은 조금씩 흔들렸다. 특히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레지던트 3년 차인 후배 민지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선배, 용서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다시 상처받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회를 부르는 시작인지. 한편 강재현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MK그룹 내 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환자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는 직접 보고 느낀 의료 사각지대의 현실을 체감했고 그것을 바꾸고 싶었다. 서연이가 일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싶다. 그의 말에 비서 백지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재현이 지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남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독과 후회로 보냈는지.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았다. 회장님, 복지재단은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합니다. 사회 환원도 좋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건 모험입니다. 임원들의 회의에서 그는 묵묵히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단호히 말했다. 이번에는 숫자보다 사람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며칠 후 경제지에서는 MK그룹의 파격적 행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 한켠에는 윤서현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기사 내용을 본 후 크게 당황했다. 그녀는 곧장 재현에게 연락했다. 기사 봤어요? 제 이름까지 나왔던데 이건 아니죠.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기자들이 재단 설립 이유를 물었고 나는 그저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였어. 하지만 나는 공적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병원에선 더욱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건 곤란해요. 서현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서현아. 내가 또 무리했어. 앞으로는 너의 위치를 먼저 생각할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듯했다. 그의 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기대기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소아암 환자 모금을 위한 자선 행사가 열렸다. 윤서연은 의료진 대표로 참여했고 강재현은 MK재단 대표로 연설을 맡았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섰다. 그는 단상 위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후회가 누군가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그의 말은 꾸밈없고 진실했다.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행사 후 서연은 잠시 그를 따로 불렀다. 오늘 연설 좋았어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직 많은 게 불안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신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그 점은 인정해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나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돌려 멀리 보았다. 행사장을 떠나는 아이들과 가족들,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과거도, 상처도, 나의 불완전함도.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이미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진짜로 피어오른 미소였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위협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내에 퍼진 소문, 기업 내부의 반발, 그리고 재현의 가족들이 감춰온 진실들.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들을 시험할 날이 머지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자선 행사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병원에서는 MK재단의 기부금으로 신설된 어린이병동 개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윤서연은 프로젝트 자문의사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프로젝트 외적인 소문들이 조용히 병원 안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선생, 요즘 MK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거의 내정된 사람 아냐? 실력도 좋지만 아무래도 백이 있으니 잘 풀리는 거겠지. 비방과 시기 어린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고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단단해졌고 다시 철벽을 세운 듯 보였다. 그날 저녁, 강재현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국수집이었다. 그녀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아직도 있네요. 예전에 너랑 같이 왔던 게 생각나서. 서연은 작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이 프로젝트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참여한 거야. 그건 당신과 나만 아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빠지는 게 나을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죠. 다만 나는 지금 이 관계를 병원 밖에서만 유지하고 싶어요. 그 말은 선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선은 아프게 다가왔다. 며칠 후 MK그룹 내부에서 재현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회사 내부 고위 관계자 중 일부가 재단 설립과 기부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회장님, 내부에서 조용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사 쪽에서. 백지우의 말에 재현은 이 말을 짚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복지 사업에 부정적이었지. 이번엔 윤서연 선생님과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사가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현은 책상에 놓인 문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군. 그리고 그 다음 주 서연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강재현의 어머니 고인화 여사였다. 그녀는 재현의 회복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는 인물로 MK그룹 창업자의 부인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불러낸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서연 씨죠? 재현이와 과거에 결혼했던 여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다시 당신과 엮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재현이가 가진 위치, 그 모든 걸 지키려면 감정보다 명분이 앞서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차가웠다. 서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도 제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관계는 그가 아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고인화 여사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당신 가족의 문제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나 명분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끝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강재현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가 대립했다. 엄마,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 이제 어리지 않아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포기할 만큼?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난 더 이상 돈이나 지위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선 진심이 느껴졌다. 고인화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서연은 재연을 다시 만났다. 그는 미안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야기 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죠? 응.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아픔과 단단함이 공존하는 미소였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윤서연이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버텨낼 힘도 생겼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놓였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로 시작해도 될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 이제부터 더 많아질 거예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함께면 돼. 난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엔 과거의 후회도, 현재의 용기도, 미래에 대한 조심스런 희망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더 큰 폭풍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제 막 문을 연 이 관계는 진정한 시련의 바람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엔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병원 창가에도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윤서연은 바쁜 수술 스케줄 속에서도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강재영과의 관계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그녀는 출근 전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다. 메인 화면에 떠있는 헤드라인. MK그룹 강재현 회장, 내부 정보 유출 혐의 피소, 투자 파문 확대. 서연은 얼떨결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자세히 읽어보니 MK그룹 내부 고위 임원이 익명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강재현이 그룹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사에 윤서현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이었다. 강 회장이 최근 병원 복지 프로젝트를 통해 지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지인은 윤서현 내과 전문의로 알려졌으며 MK재단이 후원한 병원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 중이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순식간에 병원으로 퍼진 뉴스는 직원들의 눈과 입에 오르내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몇몇은 대놓고 묻기도 했다. 선생님, 이 기사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차마 대답을 못했다. 그녀 자신도 이 사태의 전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내내 수술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실수할 뻔한 순간조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강재현을 찾아갔다. 그는 이미 회사 로비에서 기자들의 포위망에 갇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기자들 사이를 뚫고 겨우 안쪽 사무실로 들어선 그녀는 곧장 따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이름이 기사에 나오는 거죠? 재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어.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컸고 누군가 일부러 너를 엮은 거야. 나를 방패막이로 쓴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 정도로 번질 줄은 몰랐어. 너한텐 피해 안 가게 할 거야. 약속할게.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약속. 이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한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신이 한 약속, 난 전에 믿었다가 다 잃었어요. 지금 또 믿으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떠났다. 그의 말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이사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MK재단과 병원의 협력 관계가 다시 논의되었고 윤서연의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거론되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윤 전문의의 프로젝트 참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병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묵묵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진심으로 임했던 일이었고 그녀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단 하나의 소문, 하나의 기사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재현이 그녀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까지. 그만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내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아. 난 지금 너무 두려워. 그럼 그 두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날게. 내가 더 이상 연루되지 않게. 나 혼자 책임질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줘. 널 방패로 삼으려 한 게 아니야. 그저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야. 다음 날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강재현 회장, MK그룹 모든 직책 자진 사퇴 발표. 그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그룹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서연과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인 사생활임을 강조하며 그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사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습에 동정 여론도 일었지만 여전히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연은 그 뉴스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의 선택이 진심인지 혹은 또 다른 계산인지. 그러나 적어도 이번엔 그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를 믿고 싶은 마음과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감정 사이에서.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선생님이시죠? 저 MK그룹 내부 고발자입니다.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린 건 장이사 쪽입니다. 강 회장은 당신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제서야 연락하신 거죠?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선생님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모든 걸 감췄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서울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심의 불빛들이 잔잔히 깔린 강물에 비치는 그 밤, 윤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강재현과의 약속 장소인 한강변 작은 벤치에 도착했다. 그곳은 과거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지쳐 보였고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긴 시간이 흐른 듯한 침묵 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 봤어요. 기자회견도. 그리고 오늘 전화도 받았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고발자는 내부이사 쪽 인물이었고 당신은 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의심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조금 씁쓸하게 올라갔다. 당연한 반응이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 의심받을 만도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난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당신을 오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단풍잎이 발밑을 스르륵 굴러다녔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건 단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어. 난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다시 붙잡으려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감정은 북받쳤지만 그녀는 꾹 참고 차분히 말했다. 근데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다시 믿어도 될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반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난 내가 기다려주지 않아도 내 옆에 머무를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원한다면 친구로라도 괜찮아. 그냥 내 삶에서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면. 서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 그녀는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상처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희망을 가졌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야망에 사로잡힌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버티는 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듯했다. 당신, 진짜 많이 변했네요. 응, 아프게 배웠어. 그 대가는 너무 컸지만 그 덕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알게 됐어.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근데요, 진짜로 나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불안, 내 과거, 나의 부족함, 그리고 아직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 말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아, 난 아이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 그건 바로 너와 함께 늙어가는 거야. 만약 우리가 부모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슬프지만 함께이기만 하다면 감당할 수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따뜻한 연고처럼 스며들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 이젠 너와 함께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싶어.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래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단단해진 이 기댐은 무엇보다 따뜻했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에 출근하며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병원 프로젝트에서 잠시 물러나기로 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지금은 자신을 정비하고 천천히 자신의 길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병원장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동료들도 의외로 지지했다. 윤 선생, 멋진 결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믿기 시작한 것도요. 민지 역시 말했다. 선배,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선배 덕분에 사랑도 용기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엔 회한도, 슬픔도, 감사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재영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나 병원 프로젝트에서 물러났어요. 괜찮아? 응,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그리고 말했다. 그럼 그 시간 속에 나도 함께할 수 있을까? 서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천히 가요. 아주 천천히. 그 대신 절대 도망치지 말기. 약속할게. 그들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작은 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이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된 듯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험할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고 새벽이 오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겨울의 문턱에 선 서울, 도심에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고 거리엔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진료가 끝난 후 병원 앞 카페에서 강재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재현이 도착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너 좋아하는 밤호떡이야. 지나가다가 팔길래 생각나서. 서연은 웃으며 받았다. 뜨거운 호떡을 손에 쥐자 가슴 한켠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고마워. 오늘 진료실에 한 아이가 왔는데 크리스마스엔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재현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너도 소원 빌었어? 아직요. 뭘 빌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나부터 말해도 돼? 내 소원. 뭔데요?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같은 집에서 눈 내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되었으면 더 좋고. 그녀는 조용히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달콤함은 눈물 나도록 따뜻했다. 같은 집이요? 응, 내가 허락만 한다면. 같이 살고 싶어. 그리고 결혼도 다시 하자.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 순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단지 감정에 이끌려 또다시 삶 전체를 걸어도 될지 자신이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임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혹은 그 희망을 재현에게 주어도 되는 걸까? 검진을 마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선생님, 이전보다 자궁 환경이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아직 확률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말은 곧 희망이었다.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재현을 집으로 불렀다. 평소보다 조용한 그녀의 표정에 그는 약간 긴장한 듯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산부인과요. 재현은 숨을 멈췄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태가 나아졌대요.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은 있대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한번 시도해 볼래? 물론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게 먼저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 하나, 숨결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다 전하고 있었다. 함께 살기로 한 첫날, 그들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조용한 집에 짐을 옮겼다. 재현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 두었고 서연은 그 위에 직접 만든 종이 별을 달았다. 그날 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늦가을의 서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이 집 너무 조용하죠. 괜찮아. 내 웃음소리만 있어도 시끄러울 거야. 서연은 웃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재현은 단호히 말했다. 난 이미 널 선택했어. 아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없다면 없는 대로 행복할 자신 있어. 중요한 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니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한 약속은 이번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퇴근길에 혼자 병원 근처 서점에 들렀다. 임신과 관련된 책을 몇 권 골라 들고 계산대로 향하던 중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윤 선생님. 뒤돌아보니 병원 후배 민지였다. 우와. 선배, 혹시 좋은 소식 있어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아니지만 희망을 가져보려고. 민지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진짜 잘 됐어요. 선배는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어쩌면 그녀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용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점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재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 씨. 응. 내년 봄에 정식으로 결혼식해요. 작고 소박하게.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해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위엔 새로운 꿈과 믿음이 덧칠되고 있었다. 봄의 문턱을 넘은 서울은 꽃으로 물들고 있었다. 거리는 벚꽃으로 환히 밝혀졌고 따뜻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다. 윤서연은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웨딩드레스를 고쳐 입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강재현이 두 번째, 그러나 진심으로는 처음 맞이하는 결혼식 날이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그 어떤 불확실함도, 어떤 망설임도 이제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믿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문을 연 사람은 민지였다. 그녀는 학예기자, 오랫동안 서연을 지켜본 동료였다. 선배, 진짜 예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서연은 웃으며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민지야.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결혼식은 소박했다. 호텔 예식장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자주 찾았던 작은 갤러리 공간을 빌려 꾸몄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가족, 친한 친구, 그리고 몇몇 병원 동료들 뿐이었다. 재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어느 때보다 평온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이 걸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주례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읽기로 했다. 먼저 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강재현,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고 동시에 다시 희망을 준 사람이에요. 내가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든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할게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갈게요. 당신이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에 내가 함께하길 바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이어서 재현이 말했다. 윤서현, 나는 어리석게도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내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바랐던 모든 성공은 결국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객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의 말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다짐하는 서약이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고 조용히 입을 맞췄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진기 셔터 소리와 함께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장면으로 남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도착한 곳은 제주도 한적한 해변 근처에 위치한 조용한 펜션이었다. 도심을 떠난 그곳에서 둘은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롯이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밤이 되자 펜션의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가 들렸다. 재현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서연아, 지금 행복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제야 알겠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말야,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고 재현은 MK재단에서 새로 출범한 공익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 타이틀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보다는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어느 날 서연은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었다. 처음엔 스트레스라 여겼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는 병원 검사를 예약했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하러 간 그녀에게 의사는 놀란 듯 말했다. 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아직 불안정한 시기이니 조심하셔야겠지만 자연 임신이 된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초 뒤 눈물이 차올랐다. 병원 로비를 나오자마자 그녀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네.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야? 진짜. 우리 아기? 응,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생겼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은 기쁨, 안도, 감사, 그리고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을 덜어내는 눈물이었다. 몇 달 후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병원에서는 선배와 동료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의 업무를 분담해 주었고 재현은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그녀를 챙겼다. 그들의 집엔 아기 침대가 들어섰고 벽엔 아이를 위한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가 벽에 붙은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 그는 그녀를 뒤에서 안고 말했다. 응,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병원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그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던 날, 수술실의 냉기, 벽처럼 닫혀있던 마음. 그리고 지금,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작은 아가야. 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선물이야. 고마워.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안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다. 마치 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안다.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고 동시에 시작되었다.